자, 2020 부동산 전망, 부동산 최고수들이 뭉쳤다 섹션 2입니다. 두 번째 발제, 주발제는 신교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전망, 뭐 여러 매체에서 많이 봤거든요. 상저하고 이거 봤었는데 좀 풀어서 저희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동산 전망할 때는 이제 거시경제를 가장 중시합니다. 네. 거시경제를 가장 중시하는데 올해만큼은 그게 아니고 정책 변수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올해는 이제 그만큼 불안하다입니다. 정책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 거시경제와 관련지어 말씀드리면은 거시경제가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과연 한 3%까지 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한 그게 많고 예. 거시경제가 좋지 않으면은 집값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좋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지도 않은데 왜 올랐을까? 예. 그건 이제 뭐 보통 유동성으로 해석하거나 정부의 규제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통 많이 보고 있는데 예. 이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 갈 것이냐? 거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선진국 대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 한 5년, 7년 간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예. 서울의 상승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모든 자산이 그렇듯이 이제 특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자산은 중간에 가다가 좀 쉬었다 갑니다. 예. 쉬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옛날은 이렇게 쉬어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쉬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선진국들은 특히 한 8, 90년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집니다.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그러니까 빠졌다가. 랠리가 계속된다. 그렇죠.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좀 많이 올랐다. 예. 특히 이제 작년은 사실 저는 거의 뭐 보합이나 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가 뭐 기껏 2%대 정도 상승했거든요. 예. 최근 한 30년 이상의 평균을 보면은 대략 한 4% 내외로 서울 아파트가 움직였는데 예. 뭐 재작년까지는 뭐 18%, 뭐 15% 이렇게 막 뛰었지만은 작년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다. 그렇다면 이 안정세가 올해도 가지 않겠는가. 올해가 이제 뭐 거시경제가 확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조정을 받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는 이제 또 선진국들도 한 2년 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선진국 대도시 중에서 뭐 뉴욕이나 이런 경우에 거의 한 5% 가까이 조정도 받고 있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상승했다는 부담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조정이 1년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 3년에 끝날지 뭐 끝나긴 끝납니다. 그 20세기 초반에 뭐 대공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한 20년간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어차피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정이었다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재자 상승은 하겠지만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거시경제와 관련돼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예. 정부 정책이 사실 작년에 나온 12, 16 대책은 상상도 못했던 정책입니다. 예. 아, 이건 정말 공산권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정책인데 뭐 1, 2차 대전 때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예. 그때도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상한제, 가격 상한제 정도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더 역효과가 나고 서민들이 더 죽음으로 내몰리니까 그런 정책을 폐기하고 지금의 선진국 정책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정책은 그야말로 교화세도 없고 상상도 못하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강남구를 찍어가지고 9억 이상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 않겠냐. 그야말로 모라토리움을 다 선언해버리고 그냥 스톱시키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간혹 개발에서는 그런 모라토리움에 그런 제도를 쓰기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있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소문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철저하게 정부 대책의 눈치를 보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시경제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시장은 극도의 불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시장이 이제 규제가 더 강해진다. 예. 그럼 재건축 시장 중에서도 그걸 피해간 시장은 폭등 양상이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규제를 맞는 데는 폭락 양상. 예. 그래도 뭐 작년에 교육 특구라든가 예. 교육 관련해서 어떤 지역은 전세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어떤 지역은 전세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주거 예. 문제하고 교육인데 예. 이 두 개를 그냥 섣불에 말 한마디 툭툭 결정을 해버리니 예. 부동산 시장도 지금 고정이 안 되고 안정도 안 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요동을 치는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 정시 확대하면서 예.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계동, 대치동 뭐 이런 목동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전세 시장 뭐 대전도 마찬가지, 지방도 예. 마찬가지고 하여튼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은 급등을 하는 전세 예. 가격이 일단 예. 이런 것들 봤을 때 일단은 신 교수님께서 제일 대외적으로 정부 일하신 분들하고 많이 가까우시죠? 여기 두 박사님을 일을 많이 했죠. 그 보시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정책을 내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사실 그 보통의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예. 보통 한 6개월, 1년 정도 스터디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연구 영역도 하고 하면은 이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예. 지역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풍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수혜 계층, 피해 계층은 거의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아.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이냐. 지금 예. 대책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투기꾼 10명 잡으려고 예. 하다가 뭐 실수요자 한 100명이 그냥 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 스터디를 다 하고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경제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원인으로 왔다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고 설명은 아주 일관되게 투기꾼 때문이다요. 그렇죠. 기승전 직각 잡겠다. 네. 예, 예. 무조건 이제 투기꾼 때문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 시각이 나왔는지도 그 뭐 이해가 잘 안 가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정책을 하나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우리도 한번 곱씹어 봐야 되죠. 아마 정부에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정부 전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나라를 잘 살리자가 하나가 있고 부동산만큼은 내가 때려잡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른 길이거든요. 예, 예. 이거 이제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은 세금도 줄여야 되고 투자도 늘려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거래도 줄이고 세금도 많이 때리고 거의 뭐 그 건설업을 거의 뭐 잡겠다까지 갈 것 같아요.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GDP 성장의 50%를 담당했던 게 건설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한 국가 내에서 이런 정책이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하시는 경제는 그 국가의 명제가 경제는 살리고 부동산 잡겠다 생각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우리 최빈국일 때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답니다.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을 안 다치게 할까? 딱 이 두 가지 명제했던 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자, 우리 신 교수님 발표하시는데 뭐 세 분 얘기해 주실 분. 제가 뭐 간단하게 예, 예. 한마디 뭐 저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예. 하고 그래서 정부의 지금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걸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뭐 표현하자면은 지금 사실은 신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마이동풍 뭐 일방통행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 검토를 많이 하겠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소리를 과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우리가 11월 6일 날 그 사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정말 더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대책 발표도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엠바고가 찍히면서 발표가 났던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도 그 발표 부분을 예상을 못했던 시점에 있어서 발표를 했던 그런 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스프라이즈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놀라고 스프라이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안정이라는 단어 정부가 많이 예측 가능해야죠. 그렇죠. 예측 정부가 가능해야죠. 시장에서도 가장 원하는 건 안정이에요. 안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진통제를 먹어서 안정하지 않더라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정부가 발표 형식이나 발표 내용을 조금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이제 올해가 이제 좀 조정 국면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예, 예. 지난 몇 년간도 사실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뭐 지방은 약간 침체였지만 서울 수도권은 계속 집값이 뛰었는데 사실 올해라고 해서 갑자기 뭐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시장 내부에서 매수세라는 거는 실수요자의 매수라는 거는 큰 변동이 없다고 봐요. 뭐 우리가 인구가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뭐 금리 상황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크게 변한 거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2012, 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도 뭐 내수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매물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17년 파리 대책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됐고 매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상반기까지는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2월 말일까지죠. 예, 그 장기 보유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은 가산세 한 10에서 20%를 깎아주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30%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매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혜택이 큰 거죠. 예,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게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6월 30일까지 잔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넘어가면 다시 똑같은 양상으로 간다는 거죠. 경기는 엄청 안 좋은데도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죠. 매물이 없으면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없는 매물에서 경쟁을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또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면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은 몸이 닳게 되거든요. 투자자들은 사실 뭐 투기꾼 어쩌고 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시장은 도덕적인 곳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돈이 되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올 하반기에는 좀 속된 말로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규제 그 약발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오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올 하반기부터 지방도 보면은 그동안에 좀 입주량도 많고 전세가도 안정돼 있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도 전세가가 좀 불안해질 수급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몇 년 만에 이제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이 막 따로 놀았는데 같이 동반 상승하는 첫 해가 되지 않겠는가. 예. 저는 작년보다도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낮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영미 대표님도 한 말씀 어떻게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제한하는 이유로는 공공의 복리나 이런 걸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 16 대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주로 이주비 대출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은 법률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법률이 아니고 은행업 감독 규정이나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이나 예규를 갖고서 국민의 재산권을 좀 침해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래서 이 대출 부분을 갚지 못하거나 못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래서 이 대출 부분을 갚지 못하거나 못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더 부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공시가격제도의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상당히 앙등시키는 이런 요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세법하고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3주택까지도 하면 말이 없었는데 4주택의 경우는 취득세를 4%로 내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시장은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재건축 부담금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의 경우도 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재건축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풍선 효과로 재개발로 올라붙고 있어요. 향후에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가수요만 촉발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일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재개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견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교원 교수님께 드린 질문 2020 부동산 전망. 신교원 교수께서는 거시경제를 원래 더 상위에 놓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책은 정책 변수가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지고 신 교수님께서 보신 그 몇 년간 가격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2020년엔 한계가 일정 한계점이 오지 않을까,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 봤을 때 현 정부의 목표는 딱 두 가지다. 경제 살리기와 부동산 가격 잡는 거다. 그래 뭐 여러 가지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예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큰 정부의 눈치를 보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시장에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불안정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내재된 시장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교훈 교수님의 2020 부동산 전망까지였습니다.